텐데요. 제가 한 7개월 반 이런 정도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베를린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베를린을 잘 소개한다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베를린에서 봤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 가치나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장면에 아주 A부터 Z까지 잘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 베를린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장면이나 그 공간이라는 걸 볼 때 들었던 생각을 그런 메시지로 이해했다고 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교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7개월 반 살고서 저희 집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도 저희 집에 앞에 가게들은 한 1,000여 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동네 베를린 가게들은 물론 망하는 가게가 몇 개 있어요, 그죠? 있을 텐데 잘 안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 들어가면 100년 된 가게라는 게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갔던 그 음식점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있는데, 제가 있던 기간은 좀 겨울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실내에서 보게 됐었는데, 여기가 100년 된 독일 음식점, 동네에 있는. 어쨌든 동네니까 이제 유동인구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가게가 장사가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게에 이제 그 동네 같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갔는데, 세상에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집은 다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나이가 좀 어르신들이었어요. 독일도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거의 초고령 사회거든요. 동네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드놀이를 하고 그냥 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고 안 하는 거죠. 왜냐? 그분들이 늘 음식을 사드시는 주요 고객이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 바글바글한 게 저녁 내내 거기서 밥 먹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처럼 기억이 거예요, 그 음식점이. 그러니까 저 가게가 늘 차있더라고요. 음식점도 그렇고 빵집인데요. 위에 써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제빵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빵을 만든다, 여전히. 그러니까 독일도 브랜드형 빵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빵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동네 빵집은 100년 된 가게예요. 저기는 아침마다 줄을 서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네. 저는 개월간에 한 번도 못 사먹어봤어요. 네. 그 부지런한 분들만 가서 줄 서서 사먹는데 근데 늘 이 빵 냄새가 아주 맛있게 동네를 이렇게 그 냄새로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는 가게이기도 했는데, 여기도 100년 된 가게였어요. 약국도 100년 된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 약국이 처음 들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됐을 때의 사진, 이런 사진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 건물이 그냥 그대로 있기도 했고요, 물론. 약간씩 고쳐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런 모양으로 있었고, 유럽은 묘지들이 동네 한가운데 있기도 한 거는 아시죠? 우리처럼 혐오 시설을 이렇게 내보내거나 이러지 않고
공원 묘지가 다 동네 안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관계된 용품을 파는 125년 된 가게가 있어요, 동네에. 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향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80년 된 향수 가게, 뭐 이런 거 그냥 동네에 그냥 있어요. 간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가게들이 왜 안 망하고 저렇게 오래 갈까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음식점의 그 노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자면 구매력이 있는 거죠. 동네에서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사회주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이제 뭐 개합이나 대개보라고 제가 스펠은 안 썼지만 이런 데들은 노동자들이 만든 주택협동조합이에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거의 100여 년씩 된 주택협동조합들이고 저들이 직접 주택을 지어서 자기 조합원들한테는 싸게 주택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녀보면 동네에 이 시니어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이면 되게 가구가 1인 가구거나 2인 가구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이 작은 평수의 주택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제가 옛날에 슈투트가트를 갔을 때는 아예 그 시니어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로 만들어서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했던 거 제가 봤던 기억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마 더함이 아마 거의 처음 시작하는 그 전에 물론 작은 소행주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본격화되지 못하고 대체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는 공급되고 있지만 독일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주거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안정화되어 있고 연금을 통해서 일정하게 구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노인들이 그 물건을 계속 사 먹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마 동네 가게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주는 한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면 그런 자영업을 하는 가게들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베를린은 최근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임대료가 엄청 치솟았거든요. 계속 제가 오기 전에 계속 그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최근에 이렇게 베를린 시정부가 옛날 구동덕 지역이니까 칼막스 거리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민간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민간회사가 아파트 지으면서 임대료를 높이 책정하는 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예시가 전부 매입을 하기로 하고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아마 베를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마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의 한 단서 같은 거 이런 걸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주택들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은 여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주택이에요. 브레멘에서 시작했는데 베를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소수자니까 뭐 미혼모든 아니면 고령화 사회니까 나이가 많으신 여성 노인이든 그다음에 그 성소수자 여성이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여성 공동체 주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 주택 협동조합이 만든 그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는 유네스코 유산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자 주택인데요.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예뻐요. 그 아파트 안이 되게 쾌적하고 안온한 느낌의 아주
좋은 주택단지였거든요. 요게 지어지고 나니까 화이트 칼라들도 여기 블루 칼라들이 만든 주택들인데 요 앞부분에 화이트 칼라들도 또 그래서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그 같은 모양을 했었고요. 이런 사회주택들이 여러 형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거비 안정이라고 하는 주거 안정을 일정하게 떼어주고 다른 사회의 안전망들이 나이 들어서도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다른 가게도 다 안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노인연금이 25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주거비도 잘 안 되잖아요. 고시원에 아마 월 임대료가 그쯤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참 우리 그런 분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소득이 생기도록 해줄 건지, 어떤 방향에서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점에서 여유롭게 서로 카드놀이 해가면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근데 그냥 참 별거 아니지만 되게 예쁘게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는 게 참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뭘 어떻게 하면 그런 갭들을 우리가 좀 좁혀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베를린에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분신하시거나 하여튼 자해하시거나 이러면서 공차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실 때였어요. 근데 베를린은 공차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는 도시였어요. 저도 실제로 이 두 군데 가입을 해가지고 잘 이용을 했었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두 군데가 하나는 벤츠가 만든 공유차 서비스 회사였고요. 또 하나는 BMW가 만든 회사였는데 둘이 합쳤다는 의미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동차 회사 둘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유차 서비스를 함께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눈여겨보니까 BMW 같은 회사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비게이션 서비스부터 주차 서비스까지 그 서비스를 만들어낸 스타트업들을 다 사들였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주차 영역, 내비게이션 영역,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모빌리티와 관계된 실험들이 여러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간과 여기는 양조장이었어요. 양조장이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이름으로 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센터로 바뀐 건데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성수동에 헤이그라운드 가보셨어요? 헤이그라운드가 더 좋아요. 저희보다 시설이나 이런 게 더 좋은데 근데 이제 베를린은 스타트업 시장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실리콘밸리나 뉴욕이나 런던의 순위는 바뀌지 않는데 2, 3위로 근데 그 외 도시들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급속히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베를린이에요.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데 2, 3위로 근데 그 외 도시들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급속히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베를린이에요.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실제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펀드들이 많이 와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민간이 만든 데죠. 가보니까 우리 저 테일이라거나 뭐 이런데 보다도 잘 뭐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것은 되게 유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펀드도 많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여기는 이제 베를린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곳인데 베를린 시의 창업지원센터가 베를린 파트너스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보다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서울도 올해를 뭐 창업 지원에 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가 그런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이건 시의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이런 실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런 회사들이 물론 여기도 갈등은 있어요. 택시 회사들하고 갈등이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고 뭐 시위도 있었고 한 몇 년 전에 택시 회사들 시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일정한 타협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실험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걸 보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회사도 일본은 공유차 시장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유는 도요타가 우버에 투자했기 때문에 우버에 투자해 도요타는 자신들의 미션도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미션을 바꿀 정도로 이미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좀 피하기 어려운 변화라고 하는 느낌들을 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공익 서비스는 카투고와 드라이브 나우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의 비교해 볼 때 저들은 저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조응하게 한 여러 가지 실험들의 혁신들을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구산업을 보호하는데 혹은 워낙 저런 과정에서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탈락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사실 큰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건 어떻게 서로 사역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이란 게 뭐냐 이런 거는 정말 최근에 뭐 우리는 그 국토교통부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런 점들은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 같은데 이런 변화는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노조들 여기 산별 노조니까 그 노조 쪽에 인터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런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싸우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산별 노조니까 개별 사업장들을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한 노동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많은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고교사에서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는 어떤 걸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고, 독일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걸로 전환할 때 거기를 두고 스마트 팩토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점들이 근데 그런 논의 과정에 인더스트리 4.0은 우리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는 다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의제를 세팅하는 기능들이 훨씬 되게 중요하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실제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노동 4.0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를린은 도시재생 사회가 되게 많은 도시였는데요. 우리 또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 특히 이제 많은데 이 오래된 공간들이
제가 그냥 약간만 몇 개만 적어본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우파라고 하는 영화 제작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분단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이 앞으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뭐 남양주 영화 제작소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장벽이 그 앞에 있으니까 이 영화 촬영한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좀 껄끄러웠던 거예요. 이 영화사가 저 공간을 버려두고 서베르린 중심가로 이제 이전을 해요. 결국 그 영화사는 망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 있었던 거죠.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통일되고 나서 베를린 시가 저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이 보니까 마약하시는 분들이나 노숙자들이 먼저 나가게 되고 남는 분들이 예술가들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이 안에서 해왔거든요. 그 전부터 빈 공간이니까. 근데 베를린 시가 다른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협동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달라 이 공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이분들이 실업부터 60년간 저 공간을 임대받았어요. 저 공간에는 약간 보시면 약간 있지만 뭐 옥상 텃밭도 있고요. 이 생태적으로 공간을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저기에 아주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 서커스 극장, 요가 교실, 아이들을 위한 자유학교, 대안학교죠. 대안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의 주민센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거죠. 한 30명 정도가 협동작을 만들어가지고 시가 저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경우긴 할 텐데요. 여기 그런 공간이었고요. 여기는 동네에 있는 빵 공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빵 공장에다가 예술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런 공장도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걸 운영하겠다고 시하고 해서 저기에는 영화관과 그다음에 작은 전시관과 작가들이 작업실 같은 게 있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일본 작가하고 독일 작가 두 사람이 작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전시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작업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작은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은 공덕에 있던 빵 공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통일됐을 때 서독의 마르크화를 동독 사람들한테 다 1대1로 같이 기반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갑자기 된 거죠. 재산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물건을 뭘 사요? 동독 물건을 사요? 서독 물건을 사요? 서독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물건이니까. 근데 그건 거꾸로 동독의 공장들을 망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베를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어버린 공장 공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또 일자리 찾아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서독 지역으로 많이 떠나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들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점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스팟이라고 해서 점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다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었어요. 여기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여기 이제 팝업 스토어예요. 통일되면서 오히려 서베를린 쪽 중에서 쇠락한 지역이 있어요. 서베를린에 동물원이 있는 동물원역이 옛날에 분단되기 전에는 거기가 서베를린 중심지였는데 이 통일되고 나서 중심가가 옮겨가니까 여기가 쇠락한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새로 만들면서 이 안에 이렇게 청년들이나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넣어준 거예요. 이 옆에는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공존하게 만들고 손님들이 끌게 하면서 중간에 팝업 스토어를 넣어줘서 저분들이 창업하는 과정들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는 되게 이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 경제 쪽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는 스토어들이 공동무역을 내세우고 한 옷가게라든지 만들어낸다든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내세우고 그 서티파이드 B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참여하는 스토어들이라든지 이런 가게들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맥주 양조장이었어요. 여기도 동독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도 빈 공간이 있고 마찬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띄었는데 여기는 술 대신 문화를 듣는 양조장이라고 풀투어 브라워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도시생 사회보러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다 잘 아시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마트,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큰 공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요 근처가 요 뒤쪽이나 이쪽이 베를린 장벽이 지나가던 곳이어가지고 장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객도 되게 많이 오는 곳이고요. 제가 간 날은 오전에 일찍 갔더니 이렇게 약간 한산해서 여기는 바빌론 극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100년 된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1920년대의 독일 무성 영화를 틀어줘요. SF 영화인데 근데 무성 영화니까 옛날 우리나라 무성 영화에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변사,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오케스트라가 배경음악을 연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는 건지 무성 영화를 보러 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두 개가 어우러져서 전혀 다른 작품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누구고 어떤 데가 와서 하고 있고 이런 거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이 하나 탄생을 한 거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옆에는 서울의 문화비축기지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서울에도 석유비축기지가 옛날에 70년대 경제개발을 상징하는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을 서울시가 문화비축기지라고 바꿔냈잖아요. 여기가 베를린의 에너지를 공급하던 가스 저장소였어요. 이게 이제 공연장으로 바뀐 공간인데 이게 가스를 저장하고 있던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스 저장소였던 것이 그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려는 스타트업들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를 운영하는 게 이제 베를린 파트너스라고 베를린시 창업지원센터인데 이 공간 안에서 전기자전거 그룹들이 스타트업들이 런칭해서 베를린을 나간다든가 여기에 대기업들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냥 사버리거나 같이 결합하거나 하려고 아주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 그 공간을 운영하는 그 베를린 파트너스의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오래된 공간에서 혁신을 꿈꾼다면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되게 이렇게 니들 이런 거 없지 이런 그런 자세로 아주 우리 이렇게 프라우드하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오래된 공간에서 혁신을 꿈꾼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베를린은 진짜 그 옛날 공간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라고 베를린 장벽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갤러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1km 넘는 장벽에다가 관광객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옵니다. 아니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전혀 다른 문화공간, 아까 바빌론 극장처럼 저기에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입히는 순간
그 분단의 장벽이 아니라 갤러리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의 공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게 꼭 전망대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저기를 점거하고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전망대로 썼었는데 여기가 과거에 이런 앞에 말했던 그런 공간들을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점거하고 쓰는지를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도 점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여기는 여러분 에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셜론? 못 들어보셨나요? 에셜론? 위키리크스 그런 거 들어봤죠? 에셜론은 미국의 도감청 부대예요. 도감청 부대. 여기가 레이더가 돌아가던 공간이었던 거죠. 어딜 향해서? 동독을 향해서. 통일되고 나서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여기는 악마의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쟁 때 전쟁 폐기물을 쌓아가지고 우리 난이도처럼 산이 된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레이더 기지를 만든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통일되고 이제 떠난 거죠. 여기를 이제 이 문화예술인들이 점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도 매일 그래피티 그리고 그걸 보러 오고 사진 찍으러 오고 모델들이 거기서 너무 예쁜 게 많으니까 모델들이 저기서 화보 찍으러 오고 그런데 지금 시가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문화예술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런 빈 공간들을 스카시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문화예술인들이 점거하고 썼는지를 보려면 여기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아직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동네에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던 곳이 시민 공동의 공간으로 바뀌는 곳인데요. 일종의 도시 텃밭처럼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도 베를린 시가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만든 공간인데 여기서 나오는 채소와 음식 재료들로 식당을 운영해요. 만들어서. 그래서 딱 그날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쉽게 가면 못 먹어요. 저희 한번 6명이 갔다가 3명 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셋이서 없어요. 셋이서 무슨 호박이 들어가는 무슨 요리였는데 호박이 없대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남아있고 여기 다양한 형태의 동네 사람들의 참여나 이런 게 있는데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하고 임대 계약을 맺어서. 근데 저기는 지금 시는 호시탐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절대 불받고 싸우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공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이유가 좀 있어요. 다른 옛날 건물도 계속 남아있고 뭐 이랬던 이유가 통일이 됐을 때 1991년 89년 이후에 한 2, 3년 동안 베를린에 막 고층 빌딩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베를린 장벽도 뭐 누군가 뜯어가서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여러모로 뭐 정비되지 않은 채 되니까 베를린 시에서 총괄 건축가 제도를 둬서 서울도 총괄 건축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총괄 건축가 둬가지고 가공시장이 엄청 욕을 먹죠. 건축가들한테 욕 먹고 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시장이 또 엄청 욕을 먹는데 여기는 한수 슈팅만이라고 하는 이 멤버가 15년을 합니다. 15년을 하는데 이분의 컨셉이 비판적 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살리면서 일관된 건축으로 베를린이 수도가 됐으니까 수도의 모습을 만든다 이렇게 정해서 높이가 22m가 되는 것 이상은 못 짓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건물. 그래서 옛날 공간들이 허물지 못하고 있으니까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를 쓸어버리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발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경우기도 한데요. 이 일종의 가난한 도시가 가진 역설이기도 한데 당시 고베라이트 시장이 한 말이에요.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다. 이렇게 한 말이 베를린의 일종의 전략 같은 건데 앞서 본 것처럼 그런 공간 안에 참여하고 있고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공동체나 커뮤니티나 협동조합들이 이런 과정에 다 함께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박물관이 180개, 공연장이 200개, 갤러리가 한 400개가 넘는데 뭐 이건 몇 년 전의 통계예요. 제가 뭐 최근 통계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한 몇 년 전의 통계는 더 늘어났다고. 100개, 갤러리가 한 400개가 넘는데 뭐 이건 몇 년 전의 통계예요. 제가 뭐 최근 통계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한 몇 년 전의 통계는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개 한 1000여 개 정도의 박물관이나 공연장, 전시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 예술가나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들을 다 대전에 유명한 사람이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젊은 예술가나 작가들을 위한 시장도 거의 없어서 미나리 하우스라고 A 컴퍼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1년에 한 번 아트페어를 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우리가 민간에서 큰 손들 말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아예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게 그냥 예술가들이 사는 공간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싼 임대료나 주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가도 싸고 하니까 네, 끝내라는 거죠. 그렇게 선순환하면서 전혀 다른 도시가 돼가고 있었죠. 여기서 제가 봤던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발전 전략과는 다른 발전 전략이 사람들한테 가져다주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되는 거라든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뭐 아까 공유차 같은 경우 다 디지털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도전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베를린에서 일정하게 저런 모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걸 단설할까?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거죠. 거기는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와는 다른 가치들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사회가 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생태적 가치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지금 다른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기도 하잖아요. 이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서로 협력하는 방식의 라든가 폐쇄성과 투명성이라든가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서 강조되지만,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권력을 분산해서 운영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주주의보다 더 심화된 민주주의, 때로는 사회적 의제를 논의할 때는 수기민주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가치가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지금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신이라고 하는 우드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전하고 있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까지는 다른 가치와 다른 운영 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미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별도의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지금까지의 간행과 제도와 방법이 오히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막아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까지와 좀 다른 가치와 운영 원리로 만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있는 공간, 뭐 지역
공간이겠죠.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서 시작하는 걸 테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제가 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전체를 향하지만 그 실행은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대안을 만들어내는 단서들을 우리가 잡아낼 테고,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그런 게 되면 다 확산되잖아요. 옛날에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제도를 만들면 중앙에서 다 일률적으로 내려보낸다고, 지금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영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할 때 문제가 고정화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 주체들과 그 문제를 놓고 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질문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나 경계가 뚜렷한 범위가 주어진 분류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쓰고 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뭐 일반적이지만 저는 태그형 분류로 가는 게 우리가 새롭게 문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을 좀 다르게 던져볼 수 있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다르게 설계하려고 하게 된다고 봅니다. 마쳐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문제를 분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그거를 푸는 과정도 다른 과정을 우리가 설계하게 될 거고, 저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을 설계할 때만 사람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가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앞에 세우게 되면 그 과정보다 사람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을 설계했을 때 내가 처음에 꿈꿨던 결과는 다른 결과가 조금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나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성과나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새로운 분류와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상상력으로 사회를 보고 달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도 안 되게 베를린에서 좀 살다가 몇 가지 공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거나 확산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 사회가 닥친 새로운 문제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 온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지만 그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주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